어, 미국 주식시장이 점프업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 참 난망합니다. 협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측한 전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뉴스보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테이블 세팅 정도만 하고 미중 협상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관세 협상률로 일단 90일 유예를 해놨죠. 그래서 기대감만 점프업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가 중동 가서 뭔가 세일즈도 잘했다고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밀어올리고 있고요. 일단 50일,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퍼센테이, 주식들의 총 퍼센트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이게 주춤하고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부분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 빠르다면 지금 시점 포인트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무색하게 다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탄력을 받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의 내용을 보면 이걸 밀어올린 게 기관이나 헤지펀드 쪽보다는 개인 쪽이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여기서 기관들이 추격 매수를 따라가면 더 밀고 올라가겠지만, 개인들이 저기를, 그러니까 단기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임을 갈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고점까지 타겟으로 잡고 갈만하긴 한데 그 폭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만큼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좋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이게 이 주홍색, 요게 굴입니다. 이 검은색이 유가고요. 2022년도에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구리 가격이 급락했었고, 유가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가 이제 따라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유가는 아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다시 회복됐다가 이제 직전에 관세로 한번 때려 맞은 다음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한 뒤에 다시 주가는 이제 밀고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는 밑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리 가격은 밑으로 급락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 강도를 위로 세게 뻗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동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쿼터제를 잘 관리하면서 유가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 트렌드가 일부 국가들이 자꾸 석유를 끄집어내서 팔아가지고 판매 점유율을 자꾸 늘리는 액션을 보이니까, 뭐 사우디나 이런 주요 생산국에서 내 파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파일을 지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파일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그래 너가 그렇게 찍어내, 그럼 나는 더 찍어내서 더 싸게 팔고 그래서 내 파일을 유지할 거야,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띠기도 하겠지만 상방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뭐 그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석유 수요를 확연히 떠받칠 거다, 이런 현재 뉘앙스도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물이 주식시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노란 게 금값이고요. 요거는 채권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달러 인덱스고요. 얘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그 트럼프가 그 관세 정책을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시끌시끌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이거는 채권 가격인데 이 채권 가격을 여기 인버트 차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채권 가격이 아니고 채권 수익률을 인버트 차트로 뒤집어 놔서 가격의 움직임으로 보려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요건 때문에 주가 내려올 때 채권 가격도 올라갔었거든요. 수익률이 쭉 떨어지면서.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쭉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었죠. 그리고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까지 혼재되면서 채권 가격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 가격은 좀 회복됐고요. 채권 가격은 지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 CPI 지수나 PPI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 뭐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장기물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장기물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채권 수익률이 내려와야 될 이유는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가 둔화된다면,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면에 대한 전제 조건은 트럼프가 관세로 액션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 작동하면이라는 뜻이겠죠. 가계나 기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좀 불확실한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제대로 안 해서 충격을 안 주는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세로 만들어지는 재정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그 적은 걸 용인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 협상을 그렇게 유하게 해서 강하게 안 하고 자금을 못 땡기면 세금을 덜 깎아주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국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 병합할 수 없는 부분들로 막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시나리오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줄겠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지만 수요 미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병합해서 작동할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윗방으로 튈 가능성보다는 경기 방어에 대한 기준금리도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도도 회피할 거고, 그러면 금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면 국채로 들어와야 되는데, 단기물 국채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장기물 국채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국채 가격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경기가 둔화이거나 수축적으로 움직이면 장기 국채 수익률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 보면 이제 주가하고 이 금 가격이 일정 부분 금이 쭉 밀고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쭉 주가가 빠지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이 금하고 주가가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탄력을 못 받으면 금이 탄력을 받고요.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금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점에서 금으로 넣는 게 좋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차트를 좀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가 골드ORG, 그러니까 gold.org 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주간으로 그 금투자 ETF의 전체 누계 금액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최근 트렌드가 아래로 쭉 빠지겠습니다. 이건 5월 9일까지의 주간 누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6일 한 주가 지금 빠진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금으로 밀려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줄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금값이 아래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금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이게 단기적으로 좀 몰렸는데 일단은 금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야데니 리서치의 S&P 500 지수의 이익과 관련된 트렌드를 예측하는 건데, 요거 빨간 게 지금으로부터 12개월 뒤까지 포함한 포워드 EPS를 보여주는 건데, 얘가
내려왔다가요. 요번 발표 때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요번 1분기 기업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다고 하면서 향후 12개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다가 향후 3개월치를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치가 좀 올라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게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게 EPS 증가율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이 쿼터에 전년 대비 증감률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PS가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강도는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이제 S&P 500, 이것도 아덴이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이게 과거 역대 퍼배수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21배를 넘어서 22배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이게 한 21.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전에 이렇게 높았던 때 작년 하반기 올 초에 정점까지 붙을 거냐, 22배에 올라가는 것만큼. 지금 주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6천 한 10대 좀 넘어서인데 지금 5,900, 6천 다 왔잖아요. 여기 붙는 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가장 최고점인 22%배에 붙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걸 타고 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관세가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도 박살나 있잖아요, 현재.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단 그렇게 최악으로 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탄탄한 걸로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가의 향후 향방성은 윗방향보다는 횡보하거나 들려 올라간다라도 강력한 지금까지의 탄력보다는 일단 탄력이 약해지거나 옆으로 기거나 좀 더 약해지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윗방향보다는 옆이거나 아랫방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흐름에서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그 뭐냐 하면 대출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서 분기별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물어봅니다. 대출 기준을 전분기 대비 어떻게 했니? 라고 묻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하고 중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전분기보다 훨씬 더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한 2분기 연속. 이게 소기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건데, 크레딧 카드는 밑으로 방향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온다는 게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 어떻게 뽑냐면, 그 기준을 전분기 대비 강화한 쪽하고요, 전분기 대비 완화한 쪽을 빼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 밑으로 내려와야만 전분기 대비 완화한 기관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제로를 안 넘었다는 얘기는 전분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쪽은 맞는데 그 강화하는 숫자가 약간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 오토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토로하고 크레딧 카드를 뺀 건데, 얘는 내려오다가 딱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 강화하는 숫자가 예전에 많았던 게 점점 좀 줄었었는데, 그 줄은 패턴에서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기준,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기준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강화하는, 쥐어짜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대출 수요거든요. 근데 이게 크레딧 카드 수요입니다. 밑으로 쭉 빠졌죠.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수요가 약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수요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크레딧 카드는. 이게 오토론입니다. 오토론은 조금씩 붙고 있어요. 이게 붙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 트렌드까지 빨리 잘 사야 된다고 하는 액션이 있어서 크레딧 카드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요거는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쭉 빠졌죠, 밑으로. 최근에 이제 1분기 요번 이제 발표 때.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업 대출이거든요. 역시 기업 대출도 요번에 쭉 빠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요게 소기업, 요게 중기업하고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 기준은 약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소비자 대출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그 뉴욕 연준에서 있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설명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총 가계부채는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 잔액은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잔액은 130억 달러 줄었는데, 요게 2011년 이후에
두 번째로 전분기 대비 잔액이 감소한 겁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거 바이든이 한번 탕감해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자금 대출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연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죠. 지금 탕감해지면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금액도 늘고, 그러니까 집이 좀 힘들거나 이러면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액이 쭉 늘었는데, 이 늘어난 상태에서 당장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연체율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연체율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요게 이제 기타고, 요게 이제 자동차 할부 대출. 요 밑에 있는 요게 그 홈에쿼티 론이라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나서요, 그거 이외에 주택에 남은 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출이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모기지입니다. 모기지도 연체율이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2022년도 3분기 이후로. 그래서 가계 쪽의 상황이 안 좋은 게 맞고, 물론 이제 이미 뉴스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미국의 가계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 아주 좋은 쪽, 나쁜 쪽. 그래서 좋은 쪽이 나쁜 쪽을 커버할 정도로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오던 월마트 같은 쪽에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쪽에서 소비를 많이 해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월마트에서는 잘 안 쓰던 사람들이 월마트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활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트렌드에서 약간 대출 기준이라든가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 더, 이 상업부동산입니다. 이 CPPI라고 하는 그린스트리트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커머셜 프라이스 인덱스 CPPI인데 상업부동산 가격 지수거든요. 최근 가격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4월 조사에서 3월 조사까지는 계속 올라갔었는데 4월 조사에서 내려왔어요, 가격이. 처음입니다. 지금 가격이 올란 다음, 오른 시기 이후에 내려온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공실률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커머셜 엣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공실률 리스트인데, 요게 이제 공실률이거든요. 공실률의 직전 12개월 변동을 보면 이 공실률이요, 높아진 순서대로 지금 나열했거든요. 제가 높아졌죠. 쭉 낮아진 데는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 조사 지역 중에 4개는 낮아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실률이 올라갔습니다. 12개월 전 대비해서 4%, 높게는 6%, 6.5까지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오면 내셔널이 여기 국가 전체거든요. 국가 전체로 놓고 오면 작년 대비 한 1.7% 공실률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상업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좋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디어 가격이 꺾였습니다. 이게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상업부동산 관련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요,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이고요. 이 빨간 게 여기가 상업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전체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2022년도 상반기 2022년도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상업부동산도 역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부실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상업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이 돌아주면서 상업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훈풍이 불고 이런 액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로는 못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격이 이게 실제로 추세적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지나서 사이클이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후반부로 갈 때 어느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기 위해서 이 상업부동산은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용 부분이거든요. 고용 부분은 요거는 전체 고용수 검은색, 요게 이제 신규 실업사항 청건수,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매월 단위로 새로 신규 고용되는 숫자 세 가지인데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데이터 세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아직 확연하게 실업이, 그러니까 이 고용 부분이 확연하게 뭔가 확 꺾이는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계속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고, 요거 고용지표 중에 요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서비스 전체 노동자 수, 요게 제조업 전체 노동자 수인데,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업이 그 전체, 그러니까 경제 참여 인구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정점을 치면 이게 좋은 패턴이 아닌 거거든요, 얘가.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서비스업 관련된 그 비율이 이렇게 쭉 내려와 좀 멈춰 있다가 다시 들렸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아래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이전 소득, 그러니까 노동이 관련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받는 소득, 요걸 제외한 개인 실질 소득이고요. 이게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이 최근에 들렸습니다. 이게 이 전년, 이거 왜 보는 거냐면 요 두 개, 이제 요색하고 짙은, 그러니까 녹색 계열, 옅고 짙은 녹색 계열은 이게 실질 그 소비 지출이거든요. 실질 PC. 그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부 다 얘가 비슷한 유형으로 움직여요, 트렌드가.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이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아래로 계속 깨지고 있었거든요. 쭉 깨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렸어요. 3월에 내려오던 게 둘 다. 이게 그러면 소득이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 얘가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70%에 달하는 70% GDP에 그것도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더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게 생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상이에요. 근데 생산성하고 보상은 트렌드, 이것도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생산성이라기보단 산출 금액, 이게 산출 부가가치거든요. 실질 산출 부가가치하고 이제 노동 보상 부분인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 산출 부가가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보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분기 단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데 요거에 따라 이제 소득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이제 부가가치 하는 거하고 보상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빠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요 소득 부분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들려 올라와서 이 퍼스널 인컴은 왜 내려오고 있냐면 이게 리얼이 아니고 명목이거든요. 여기는 이 명목 데이터를 썼고 이게 이제 실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입니다. 얘가 명목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질은 올라갔죠. 요게 그 CPI가 조금 내려오면서 이거 이렇게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뭐냐면 이게 노동 생산성입니다. 요게 GDP예요. 요게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요게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걸 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게 노동 생산성하고 실질 GDP하고 기업의 이익이 100%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트렌드의 움직임, 그러니까 추세는 비슷한 형태를 일정 부분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는 거냐? 최근 트렌드가 이 노동 생산성이 빠지고 있어요. 얘가 보시면 이게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이게 GDP 성장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부 다. 그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생산성이 빠지면서 실질 성장률, GDP 실질 성장률이 빠지고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패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노동 생산성이 빠지면서 얘도 기업의 이익도 빠지는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앞에서 봤던 이 EPS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확한 건가? 물론 항상 애널이나 이런 EPS를 예측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리비전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표로 과연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뉘앙스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지금까지는 뭐 가계 소비나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도 줄 거 아니에요. 잠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이제 이 세 가지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거고요. 요게 그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거 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일정 부분은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여요. 왜냐면 기업의 이익이 만들어져야 투자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민간 투자가.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의 이익은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이익이고요. 요것도 기업의 이익입니다. 여기 하늘색? 예, 요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하늘색 요거는 뭐냐면 이게 그 몇 가지 대표 기업들을 발췌해서 산출한 이익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거는 전체를 다 산출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금융기업을 제외한 거예요. 금융과 관련된 섹터의 기업은 빼고 나머지 sek터에 있는 기업들만 산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 추세에서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비슷한 트렌드를 일정 부분은 보입니다. 물론 100%로 비슷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기업 자체가 뭔가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쭉 빠졌죠. 비금융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실질 GDP 성장, 그러니까 실질 투자 지표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기업 이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늘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가계 소비하고 기업의 이익 부분이 약간 주춤하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떠받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정부 지출입니다. 이건 적자고요. 정부의 재정 적자. 트렌드를 보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바이든이 그 뒤에 IRA나 칩서법을 통해서 뭔가를 쭉 늘려주는 패턴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쭉 한번 2022년도에 또 늘려주고 2023년 지나 2024년도에 또 후반부 당선되기 위해서 쭉 재정 지출을 전년 동기 대비 늘려줬었는데 최근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는 여기 쭉 밑으로 좀 빠졌죠. 이게 연방정부 지출입니다. 얘가 쭉 빠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쭉 재정 적자는 아니고 4월 달에 재정 흑자로 터닝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4월에.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흑자로 돌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흑자를 올린 적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수년간 2022년 이후에 이 정도 월간 흑자를 보인 적이 이때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은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관세로 돈을 벌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서 관세로 부담을 받고 있는 가게와 기업한테 다시 메리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내가 체감하는 건 실제로 무엇인가 그 이자, 그러니까 세금을 약간 덜 추징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피부로 그걸 느끼기에는 녹록치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당장 내가 물건 가격을 살 때 물건 값이 올라간 건 당장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금을 낮춰서 뭔가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계의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가 특히 가계의 심리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데 거기에 정부 지출도 살짝 강도를 줄인다 그러면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한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경기가 침체까지는 안 가고 성장 둔화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거 없이 다시 이 성장의 속도가 붙어서 움직일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탄력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선구매 수요가 쭉 있었잖아요. 기업의 이제 재고 축적도 있었고 가계의 소비, 가계 역시도 축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 들어서 약간 약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물가도 약간 들려 올라가는 작동, 이제 그 월마트에서 그 가격을 좀 일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관세발 물가가 이제부터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거 말고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강도가 세게 올라왔는데 향후에는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명확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게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뭔가를 확정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거가 확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그널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지표하고 소비지표일 겁니다. 특히 고용지표일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이 고용지표가 관세 충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 충격에 의해서 고용지표가 꺾이면 그때 주식시장에 충격이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